안녕하세요. 오늘 그 컴퓨터 일반 시작할 건데 기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의 강의 방법은, 그러니까 다른 강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사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 강의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문제를 누가 냈냐면 대학 교수님들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관점이 더 맞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하면 처음 얘기는 이렇게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얘기인데,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으로 이제 구분했잖아요. 책이 이제 3권짜리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9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디지털 공학부터 인터넷까지 9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인터넷은 뭔가 저 8개로 구분을 지을 수 없으면 다 그냥 인터넷으로 구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좀 이렇게 뭔가 잡다 하죠. 왜냐하면은 전산개론, 멀티미디어 개론, 뭐 인공지능, 최신 기술, 뭐 잡다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 문제는 사실은 좀 운이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 몇 점을 맞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자면,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80점? 뭐 잘 맞으면 90점? 왜냐하면 그 변별력을 위해서 어떤 강사도 강의를 하지 않는 내용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터넷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미리미리 이렇게 공부가 돼 있거나 아니면 IT 지식이 많지 않으면 맞출 수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90점 뭐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사실 그 컴퓨터 구조하고 디지털 공학을 사실은 이제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그 걸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전자계산기 구조는 옛날 단어이고요. 실제로 대학에서는 디지털 공학이랑 컴퓨터 구조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디지털 공학은 컴퓨터를 게이트나 레지스터 관점, 좀 작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구조는 좀 큰 관점, CPU나 메모리 관점, 그렇게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 관점이 좀 틀려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사가 그러던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주저리주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수업을 들으면 7급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요거 7급 문제잖아요. 그죠? 자료구조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 7급에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 강의를 들으면 이게 도대체 몇 점을 맞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준비를 할 때 2019년 국가직이랑 2019년 서울시 7급을 풀어봤어요. 풀었더니 점수가 몇 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의 지식 말고 그냥 요 수업을 들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강의 자료를 토대로 몇 점을 맞을 수 있냐고 한다면, 적으면 60점, 많으면 80점, 뭐 그런 식으로밖에 못 맞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9급 수준의 문제이고요. 9급 수준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국내 전공 서적을 토대로 시험 문제나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7급은 있잖아요. 7급은 좀 얘기가 틀려요. 7급은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서적을 기반으로 문제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실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서적은 페이지도 되게 많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게 좀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만약에 7급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7급 문제를 풀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그 정보보호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정보보호론에서도 그러면 정보보호론을 공부를 하면 정보보호직 문제를 얼마나 맞출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제 풀어본 거를 경험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기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면,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요거는 이제 디지털 공학 부분을 나갈 거고, 총 9개의 부분에서 디지털 공학 부분을 나갈 거고, 책에서 12페이지예요. 개요의 12페이지를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써 있는 거 뭐냐면, 요 개요 부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출문제 중에 몇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개요 부분, 디지털 공학의 개요 부분은 한 문제. 그러니까 제가 분류하기엔. 근데 이게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한 문제가 여러 군데 겹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면 또 어디로 카운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카운트가 안 되는 거니까. 좀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지만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됐다.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출제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요도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열 몇 문제 출제된 것도 있거든요. 거긴 정말 중요하죠. 거기는 정말 단어 하나하나도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건 그 컴퓨터의 구성 요소인데, 컴퓨터 구성 요소 중에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는 뭘로 돼 있어요? 하드웨어랑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랑 뭐가 돼 있어요? 펌웨어가 이렇게 있어요. 펌웨어가 있죠. 그림엔 없지만 이제 펌웨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세 가지로 돼 있는데, 펌웨어는 뭐냐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중간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변경을 할 수 있는지의 유무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사실 변경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CPU나 메모리잖아요. 교수님, CPU를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변경하는 게 아니죠. 변경하는 건 그냥 CPU가 좀 뭔가 이상한데 그거를 좀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건 교체하는 거죠.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변경이 되게 쉽죠. 왜냐하면 컴파일만 다시 하면 되니까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펌웨어는 변경은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뭐 컴파일 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롬 라이터나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좀 지운 다음에 써야 되기 때문에 수명도 있고 좀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하드웨어는 뭐가 있어요? 여기 중앙 처리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CPU가 이렇게 있죠. CPU가 이렇게 있고, CPU에는 뭐가 있냐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CPU의 구성 요소에 연산 장치, 제어 장치 여기 적어 놓을까요? 또 하나가 있어요.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레지스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연산, 제어, 레지스터 이렇게 CPU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기억 장치에는 주기억, 보조기억. 주기억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램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D램이에요. D램. 우리 그 아시죠? 그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 램이 뭐 8기가, 16기가 꽂혀 있다고 하는 그 램 얘기하는 거, 램 얘기하는 거고, 보조기억 장치는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SSD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여러분들 대부분 SSD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출력 장치는 입력장치, 출력장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입출력 장치는 별로 안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입력 장치이고 출력 장치가 프린터인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를 다루기 위해서 뭐 DMA라든지 IOP 같은 것들이 쓰이거든요. 그런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소프트웨어에는 시스템과 응용이 있다. 시스템과 응용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뭘로 구분하냐면 하드웨어랑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하나 문제 낼게요. 운영체제 있잖아요. 운영체제는 시스템의 응용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본다면 이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왜 그러냐면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드웨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왜냐하면 운영체제 하는 거 역할이 CPU나 메모리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드웨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이고 아닌 것들이 응용 소프트웨어이다. 응용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어요. MS 오피스 같은 거. 그런 거는 하드웨어랑 관련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관점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펌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되는 펌웨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바이오스하고요. 바이오스하고
그 다음에 제어 장치가 있어요. 요 제어 장치는 여기에 있는 제어 장치예요. 그러니까 제어 장치를 펌웨어로, 그러니까 현대 컴퓨터들은 제어 장치를 펌웨어로 만드는 케이스도 있어요. 뭐 하드웨어로 만들 수도 있는데 뭐 펌웨어로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 제어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이게 부팅할 때 그 하드웨어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펌웨어로 돼 있어요.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갈까요? 하나씩 어떻게 가냐면 뭐 마지막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쫓겨가지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강의를 빨리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처음에 들으니까 기초 지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면 하드웨어 보세요. 컴퓨터 시스템에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에는 중앙체 장치, CPU, 기억 장치, 입력, 출력 장치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CPU를 구성하고 있는 게 보면, 여기 보면 연산 장치, 제어 장치,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연산 장치가 그냥 연산 장치가 아니라 ALU라고 부르고,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고 불러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고 부르고, 그리고 제어 장치, 레지스터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연산 장치는 뭐 덧셈 뺄셈 하는 거야. 덧셈 뺄셈, 그 CPU에서 덧셈 뺄셈 하는 거야. 그리고 제어 장치는 CPU에서 제어 신호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제어 신호가 도대체 뭐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레지스터는 어떤 데이터나 명령 같은 것들을 그냥 일시로 저장하는 거야. 고속의 메모리야.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도 할 수 있고, 좀 더 복잡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 가정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고 다 중요도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오타가 났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로 추가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내가 그 ALU하고 CU하고 레지스터를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만약에 주기억장치 300번지에 add250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그 명령어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가지고 가서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CPU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폰 노이만 구조가 CPU에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를 가져가서 해석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폰 노이만 구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처음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300번지예요. 300번지에 add 250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300번지는 뭐냐면,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번지수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번지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CPU가 주기억 장치에 참조를 하려면 번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300번지라는 번지를 주고, 그 안에 뭐 주기억 장치에는 명령어도 있고 데이터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명령어를 가져가는 거예요. add250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져가는 건데, 그냥은 못 가져가요. 이렇게 가져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PC라는 놈이 있고요. 여기 보면 MAR이라는 놈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MBR이라는 놈이 있고요. 여기 보면 IR이라는 놈이 있어요. 요건 이제 레지스터인데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번째 add250을 갖고 오고 싶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300 들어가고 300 들어가고 add250 들어가고
add 250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CPU가 PC에 300을 주고 그 PC에 있던 300이 MAR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MAR이 그 300번지를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면 거기에 있던 add 250이 MBR로 오고 그 add 250이 IR로 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모르는 용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할게요.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뭘 할 거냐면 그 내가 IR 레지스터로 add 250을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왔으면 요거를 해석해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저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0번지에 40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 250번지에 400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 요거는 뭐냐면 그 어셈블리 명령어거든요. 어셈블리 명령어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어셈블리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그 add 250이라고 표현해 가지고 누가 딱 봐도 이거는 덧셈 명령어구나. 근데 이제 뒤에 250은 뭐냐면 25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더하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더해요?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예요. AC 플러스 40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50번지에 얼마 있어요? 400 있죠? 400이랑 AC랑 더해가지고 그 더한 결과를 다시 AC 레지스터. AC는 뭐냐면 연산을 위한 임시 레지스터예요. 이렇게 우리가 덧셈을 수행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했냐면 지금 저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뭘 설명할 거냐면 자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다시 배워요. 나머지 다시 배우는데 뭘 설명할 거냐면 지금 이게 CPU 내부예요. CPU 안에 있는 것들인데 CPU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뭘 설명할 거냐면 자 이걸 설명할 거예요. 저기 보면 ALU 어디 있죠? ALU가 뭐라고요? ALU가 뭐냐면 산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논리 and or not 그런 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ALU가 사용돼요. 지금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이 덧셈 부분에 ALU가 사용되는 거예요. 덧셈 부분. 자, 지금 보면 그 제어 장치가 좀 어려우니까 좀 빼고 레지스터 어디 있죠? 레지스터 있죠? 몇 개 있죠?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레지스터가 5개 있어요. 지금 PC가 뭔지, MAR이 뭔지, MBR이 뭔지, IR이 뭔지, AC가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따 또 할 건데 중요한 건 CPU 내에 레지스터가 몇 개 있다고요? 딱 5개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5개 있다는 얘기예요. 5개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교수님, 제어 장치는 어디 있죠? 제어 장치는 여기 있어요. 제어 장치는 이렇게 존재하죠. 제어 장치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역할. 다시 말하면 아까 제어 신호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이런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요. 여기 제어 신호를 보내고 여기 이렇게 제어 신호를 보내요. 이건 뭐냐? 이쪽으로 보내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CPU 밖으로 보내는 거죠. 주기억 장치에 읽으려면 주기억 장치는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기억 장치를 읽기 전에 읽기 제어 신호를 보내야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PC MAR은 뭐냐면 요거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PC에서 MAR로 300이 움직일 때, 300이 전송될 때, PC에서 MAR로 300이 이동할 때, 그때 아무 때나 이동할 수 없어요. 아무 때나 이동할 수 없고요. 주어진 시간에만 PC에서 MAR로 300이 이동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보세요. CPU가 자 CPU예요. CPU 안에 그 ALU가 언제 쓰여요? 자 덧셈에 쓰였어요. 레지스터 언제 쓰였어요?
이렇게 쓰였어요. 그리고 제어 장치 언제 쓰였어요? 제어 장치 지금 읽기 제어 신호 외부로 보내는 거, 내부로 보낼 때는 PC에서 MAR에 이렇게 데이터가 이동할 때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신호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이 그림을 그린 건 무리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다양하게 했는데 뭐라고 학생들이 질문하냐면 처음에 300번지에 애드 250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죠. 어쨌거나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제가 이 컴퓨터 구조를 설명을 할 때 이 그림 하나로 끝나요.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무리수를 던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냥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산술 논리는 뭐 덧셈뺄셈 맞는 거야, 제어 장치는 제어 신호 만들어내는 거야, 레지스터는 그냥 저장하는 거라고 설명하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했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 이어서 하면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설명인 거죠. 구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한 건데 다시 설명드리면 ALU 같은 경우에는 이건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 아리스메틱 로직은 뭐냐면 산술이랑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ALU라고 하는 건데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다음에 AND OR NOT, exclusive OR 같은 것들을 한다라는 개념. AND OR NOT, exclusive OR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덧셈, 뺄셈, 곱셈은 아시죠? 그런 것들은 아실 거고. 그다음에 제어 장치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제어 신호의 별표. 기억나시죠? 제어 신호의 별표. 그리고 CPU 내부 제어 신호가 있고 CPU 외부 제어 신호가 있어요. 맞죠? 외부 할 때는 아까 기억 장치 읽기 쓰기 제어 신호 발생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내부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 사이의 데이터가 정해진 시각에 이동하는 거 기억나시죠? PC에서 MAR로 가는 거 그거 기억나실 거고,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 데이터, 주소 같은 것들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굉장히 고속의 메모리예요. 고속의 메모리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구성 요소 중에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기억 장치는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뭐 내부 기억 장치와 외부 기억 장치를 나누는 메인보드를 기준으로 나누는 뭐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내부는 뭐 주기억이고 외부는 보조기억인데 그런 것들도 큰 이슈는 아니고, 그 다음에 현재는 또 이렇게 보면은 클라우드까지 이제 이어졌잖아요. 옛날에는 보조기억 장치 아니면 외장하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까지 이어져가지고 메모리가 쭉 계층 구조로 이어졌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큰 이슈가 안 되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계층 구조죠, 계층 구조. 계층 구조가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여기 있어요. CPU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지스터에서 먼저 찾아요. 없으면 캐시로 가고, 없으면 주기억으로 가고, 없으면 보조기억으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기억까지만 CPU가 갈 수 있어요. 보조기억엔 직접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기억까지는 CPU가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소 기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조기억은 주소 기반이 아니에요. 섹터 기반이라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주기억까지만 접근할 수 있고, 지금 보면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다양하게 나오냐면 일단 제일 빠른 건 레지스터예요. 제일 비싸요. 그리고 용량이 제일 적어요.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가 제일 느려요. 제일 용량이 많아요. 제일 싸요.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레지스터, 캐시, 그 다음에 주기억, 보조기억은 무조건 외워줘야 되고, 이거는 뭐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어떻게 이걸 확장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그 다음에 SRAM, DRAM으로 외워도 돼요. 그리고 여기를 SSD 아니면 예전 방식인 HDD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돼요. 아니면 BD 알아요? 블루레이 디스크, BD 같은 거, DVD 뭐 그런 것들 나올 때 용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SRAM, DRAM 외웠으면 SRAM은 캐시고 DRAM은 주기억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확장돼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게 확장돼서 요 캐시를 L1 캐시하고 L2 캐시로 나눠요. 그리고 L1 캐시는 온칩 캐시고요. L2 캐시는 오프칩 캐시예요.
그러니까 온칩은 칩에 온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CPU 내에 있다. 그리고 얘는 CPU 밖에 있다. 당연히 누가 빨라요? L1이 빨라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는 캐시가 몇 개 있어요? 캐시가 적어도 3개에서 4개는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L1이 제일 빠르고 L4가 제일 느려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주기억 장치는 메인 메모리, 다른 말로 프라이머리 메모리,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는 세컨더리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동작되는 애들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행 중이지 않은 애들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엔 뭐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명령어하고 데이터에 별표할까요? 아까 기억나세요? add 250이라는 명령어, 더 센 명령어였죠.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 아까 250번지 400 이런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주기억 장치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불러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뭐라고 불러요?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프로세스 이거 어디서 배워요? 나중에 운영체제 파트에서 배워요. 같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 구조에서 9과목을 배우고 정보보론에서 8과목 배우거든요. 다 뭐 하기 위한 거야? 컴퓨터를 위한 거예요. 컴퓨터 하나 만들기 위한 컴퓨터 하나 만들기 위한 거예요. 컴퓨터 보안, 컴퓨터 사용, 컴퓨터 하나 만들기 위한 컴퓨터 하나.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램하고 롬이 있죠. 자, 램하고 롬이 존재한다. 램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D램, S램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롬은 아까 말씀드린 펌웨어 저장되는 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는요. 여기 보면은 HDD 있고 SSD 있고 BD, 블루레이 디스크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죠.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접 접근은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폰 노이만이 계속 폰 노이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폰 노이만 얘기했냐면 이런 개념 다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로 올라와서 CPU가 가져가서 실행하는 구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입력 장치는 뭐 설명할 거 없죠. 그 마우스 키보드 얘기하는 거고, 출력 장치는 모니터 프린터 같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할 때 필요 없는 것도 설명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간이 생명이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계속 쭉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계층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까 메모리도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도 계층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거를 쪼개면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거를 쪼개면 명령어가 나오고 그거를 쪼개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다른 말로 연산이 이렇게 나와요. 계층 구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제일 큰 거고, 쪼개면 프로그램, 쪼개면 명령어, 쪼개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내부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해요. 컴퓨터 내부에 사용되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 그래서 요걸 프로그램 하나 쪼개면 그 중에 하나가 MS 오피스 같은 애들이 있겠죠. 하나 쪼개면
이렇게 있겠고, 걔를 또 하나 쪼개면 MS 오피스 중에 걔네가 명령어들의 집합이니까 그 명령어 하나가 add 250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쪼개면 아까 기억나세요? 또 쪼개면 요거 기억나세요? MAR에서 PC 아까 기억나세요? PC에서 MAR로 아까 300이라는 그 번지 주소가 이동했잖아요. 그게 T0가 뭐냐면 T0 클럭에 그러니까 T0 클럭이 뭐냐면 한 클럭에, 다시 얘기할게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한 클럭에 소비돼요. 한 클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명령어는 한 클럭이냐라는 거예요. 한 클럭 아니죠. 왜냐하면 명령어를 쪼개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나오는데 명령어는 여러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PC의 값이 MAR로 이동하고 값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령어는 다수 개의 클럭으로 되어 있죠. 다수 개의 클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쪼개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과 응용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하드웨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응용 같은 경우에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얘네들이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랑 또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개발해가지고 잘 개선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또 유지 보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소프트웨어 공학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연관을 시키려면 그나마 재미없는 걸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서로 연관돼 있으니까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도 낫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하드웨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운영체제, 그다음에 컴파일러도 시스템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왜냐하면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파일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운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랑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 웹브라우저라든지 MS 오피스라든지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 근데 보면은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이게 공통적 그리고 특정한에 별표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통적은 제너럴 퍼포스라고 볼 수 있고 특정한은 스페셜 퍼포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인지 아니면 특정한 용도인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의 어떤 그 범위가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구조화 발전 과정인데 컴퓨터 구조화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계산기는요, 주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는 주판을 배우지 않았는데 저 같은 세대는 부모님들이 주판을 배우라고 했어요. 이렇게 옛날에 그 주판 아시죠? 이렇게 중국 이렇게 알을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거, 그 개념이 있었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계식 계산기의 역사 보면 뭐 톱니바퀴의 원리인 파스칼 라인, 그 다음에 가감승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차분기간, 분석기간, 그 다음에 첨공카드. 첨공카드는 뭐냐면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유무로 이제 데이터가 있고 없고를 하는 건데 지금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났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이 분석기간에 별표할까요? 분석기간을 누가 만들었냐면 베비지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베비지가 분석 엔진을 왜 만들었냐면 사실 차분 엔진을 만들었다가 그걸 개선해서 분석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게 컴퓨터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뭐냐면 최초의
컴퓨터 외부 구조. 외부 구조가 뭐냐면 외형. 외형이 뭐냐면 이런 것들. 연산, 저장, 입출력. 이 개념을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베비지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개념. 그러면 내부 구조도 있겠네요? 그럼요. 폰 노이만이 내부 구조를 만들었죠. 내부 동작 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최초의 기계식이랑 최초의 전자식이 있는데 최초의 기계식은 마크 1이에요. 마크 1에 발표할까요? 그리고 최초의 전자식은 ABC 컴퓨터예요. 교수님, 최초의 전자식은 ENIAC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ENIAC을 최초의 전자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ABC 컴퓨터를 최초의 전자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청에 먼저 등록된 건 ABC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모르는 게 그것만 있어요? 기계식이랑 전자식의 차이점은 알아요? 그러니까 기계식은 자동차가 기계예요. 자동차가. 왜냐하면 그 동력이나 역학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동작하는 거니까. 전자식은 뭐냐면 냉장고가 전자식이에요. 왜냐하면 전자부품 같은 것들로 이루어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은 ENIAC을 또 뭐 최초의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라고 하는데 연도만 기억해 주세요. 연도 1946년 ABC 컴퓨터를 보는 견해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부에 뭐가 사용됐어요? 진공관. 그러니까 진공관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드는 회로 소자인데 맨 처음에 릴레이에서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에서 IC 집적 회로로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한 건 IC죠. 집적 회로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크다, 비싸다. 지금은 작고 싸다.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더 집적돼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릴레이, 진공관, 트랜지스터, IC인 거고. 자, 내장 프로그램 방식. 이게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시대의 천재가 내장 프로그램 방식 컴퓨터를 개발했는데 옛날에는 폰 노이만 이전에는 컴퓨터에서 어떤 동작을 하려면 뒤에서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오퍼레이터가 스위치로 막 바꿔줘야 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컴퓨터 내부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여기 보면은 그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메인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PU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리면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갖고 와서 CPU가 이렇게 처리하고 저장하는 이 구조를 누가 제일 만들었다고요? 폰 노이만이 제일 처음에 만들었다고요. 왜요? 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에요? 여기 프로그램 지금 내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여기 내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메모리에 내장하고 있잖아요. 내장. 자, 근데 실제로 저번에 2019년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것도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견해가 첫 번째는 에드삭이다. 두 번째 견해는 에드박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 최초는 1949년에 에드삭이에요. 그리고 에드박은 1952년에 활용한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에드삭과 에드박이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저장한 거는 에드삭이죠. 에드삭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혹시 그 시험자 지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찍어야 되는데 잘 찍어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시죠? 가장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면 걔의 답은 유보시켜야 돼요. 더 확실히 틀린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도 없으면 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9급이지만 굉장히 뭐 쉬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거 헷갈리지 마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은 폰 노이만 프로그램 내장 방식 팁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지금 보면은 애니악 같은 경우에 컴퓨터에 다른 일을 시키려면 뒤에 스위치를 바꿔줘야 됐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데이터, 자료를 기억 장치에 저장했다가 CPU에서 차례대로 불러가지고 해주면 되는 걸로 바꿨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랑 무관한데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랑 완전 유관하고 요거는 좀 무관한 건데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폰 노이만 구조가 사실은 거의 다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구조가 거의 다거든요. 근데 비폰 노이만 구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폰 노이만 구조가 아닌 구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CM, 커넥션 머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팁으로 알아두세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 중에 유니박이 있고 IBM 701이 있는데 유니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별표하시면 돼요. 최초의 상업용, 그 다음에 IBM 701은 본격적인 상업용.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컴퓨터를 파는 시대. 이거는 그 PC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PC는 개인용 컴퓨터고요. 개인용 컴퓨터를 판매한 거는 알테어 8800이나 뭐 IBM PC나 그 애플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그냥 그 민간에게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학교나 그런 데 판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 건데,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컴퓨터 구조의 발전 과정, 세대별 발전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시험 문제 어떻게 맞추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2세대까지는 동일해요. 2세대까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2세대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3세대와 4세대, 그러니까 5세대는 지금 미래 세대니까, 5세대는 미래 세대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3세대하고 4세대가 연도가 좀 틀려요. 연도에 별표할까요? 연도를 잘 봐야 돼요. 1965년부터 1979년까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대가 좀 틀려요. 뒤에 나오는 연대가 또 다른 게 있어요. 연대가 좀 다른 게 있다. 그러니까 관점이 두 가지다. 그걸 잘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은 유보시켜야 돼요. 문제를 선택해서 유보시켜야 된다.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3세대에 포트란 코볼이 개발되었다. 아니죠. 2세대에 포트란 코볼이 개발되었죠. 별표하시고. 자, 그리고 빠져 있는데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적어 놓으실까요? 그 지금 책 있죠. 책에 요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빠져 있는데, 자, C 언어는 1972년도에 개발됐어요. C 언어는 1972년도에 개발됐어요. 자, 파이썬은 1991년도에 개발됐고, 자바는 원래는 1991년도인가 1992년도에 더 일찍 개발됐는데,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된 건 1995년도예요. 왜냐하면 C 언어, 파이썬, 자바는 정말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 그 시험 나오는 것 중에 C 언어, 파이썬, 자바. 그러니까 원래는 C 언어 나오기 시작했고, 자바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파이썬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릴레이에서부터 진공관 트랜지스터 IC로 바뀌고 있는 거고, 나머지도 한번 잘 읽어보시는데, 제가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만 유심히 보시면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